새누리당 탈당파의 신당 창당 작업이 본격화하면서 이른바 제3지대 정계 개편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습니다. 그런데다 개헌 문제가 첨예한 쟁점으로 떠오르면서 정치권의 셈법은 더욱 복잡해지는 양상입니다. 장성호 건국대 교수, 김관옥 계명대 교수 두 분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집단 탈당을 예고한 새누리당 비박계 의원들 창당 작업을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신당의 이름을 가칭 개혁 보수 신당이라고 정했다고 합니다. 황영철 의원의 이야기 먼저 들어보시겠습니다. 저희들 신당 가칭은 당분간 개혁 보수 신당으로 하기로 하였습니다. 오는 27일 분당 선언 이후에 곧바로 원내 교섭단체 등록을 할 것이며 이후에 의원총회를 소집해 원내 대표를 선출하겠습니다. 저희들의 창당 시점은 1월 20일 전후가 될 것 같습니다. 설 이전에 창당 작업을 마무리하기로 했습니다. 황영철 의원, 오는 27일 원내 교섭단체를 구성하고 내년 1월 20일 설 이전에 창당을 목표로 하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장 교수님, 네. 1년 이상 걸리는, 보통 이제 창당 작업 1년 이상 걸린다고 보는데 한 달 만에 마무리하겠다. 이야기 이제 조기 대선 바로 들어가겠다. 이런 이야기로 봐야 되겠죠. 근데 너무 서둘면 이게 뭐 잘 되지 않겠습니까? 사실은 정당 만드는 것이 당원도 입당을 해야 되고 그냥 페이퍼 정당으로 하겠다는 건데 사실은 상당히 허술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가칭도 개혁 보수 정당이라고 네. 이렇게 한 것은 물론 보수도 개혁을 하지만 여기서 보수당이라는 것은 자유와 평등의 두 원리 중에서 자유적인 측면을 훨씬 강화되는 것이 보수당인데 여기에 개혁이 들어가면서 자유와 평등을 같이 가겠다. 이렇게 되는 건데 이러면 정당이라는 것이 어떤 특성의 어떤 색깔이라든가 그리고 어떤 이념이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네. 되면 개혁과 보수 그러니까 새누리당과 민주당을 다 끌어서 자신들이 하겠다 이런 뭔가 좀 대립적인 모순적인 그래서 말이다. 이런 당명 자체부터 저는 오류가 있다고 봅니다. 뭐 아직 가칭이니까요. 뭐 가칭이라고 예. 하지만 그래도 뭐 국민들이 아무리 개혁을 요구한다 하더라도 이런 것은 나중에 장명할 때 잘 쳐야 될 것 같고 어차피 이것이 이제 조기 대선이 치러질 가능성이 상당히 많다고 보고 그랬을 때 1월 설날 밥상머리 민심을 장악을 해야 되는데 사실 30명, 35명 정도가 탈당을 해서 지금 그때 1월쯤 되면 대통령의 탄핵이 아직은 결정이 안 됐을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떤 선명성도 있어야 되고 명분과 세력이 삼박자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네. 선명성과 명분은 모르겠습니다. 가능할지 모르지만 세력적인 측면에 있어서 유력한 대선 주자가 있거나 아니면 수많은 당원들이 신당에 와서 있을 때 이것이 가능한데 과거에 우리 정당이 수십 개가 이합 집산한 것은 YS나 DJ나 JP나 이런 유명 거물 정치인들이 있었기 때문에 네. 이 사람들이 끌고 가면서 새로운 창당하기 쉬웠지만 정당을 저도 만들어는 봤지만 이 절차가 상당히 어렵고 예. 본인들이 하겠습니까? 다 밑에 보좌관들이 이걸 해야 될 텐데 사무처 직원도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상당히 난항이 난관이 예상된다. 예상됩니다. 사실 이제 뭐 내년 1월 20일로 정한 게 이제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을 염두에 둔 것일 수도 있는데 지금 일단 정책 노선을 보니까요. 안보 대북은 정통 보수, 경제, 교육, 복지는 개혁적 방향으로 갈 것이다. 어떻게 보십니까? 차별화된 이미지 가능할까요? 그 비주류가 지금 나와서 신당을 만드는 거 개혁 보수 정당이다, 신당이다 얘기하는 건데 이거는 보수의 어떤 새로운 가치를 시대의 상황에 맞게 새로 창출해내서 국민에게 어필해 보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의 어떤 인적 중심, 하나의 어떤 인물 중심의 보수가 아니라 예컨대 이제 안보 같은 경우는 오늘 유승민 의원도 또 얘기했지만 안보 같은 경우는 정통 보수, 즉 굳건한 안보를 네. 지향하지만 경제라든가 사회라든가 교육이라든가 뭐 이런 건 좀 더 개혁적으로 가서 시대가 요구하는 어떤 변화를 추동하는 그런 가치를 담아내겠다는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는 굉장히 이 어필을 할 수 있는 네. 그런 요소를 좀 갖고 있다. 그리고 이제 이 당의 모습도 상당히 이제 미국식 원내 정당의 어떤 모습으로 가져가려고 하는 것 같아요. 뭐 지구당이나 없이. 그렇죠. 예. 왜냐하면 뭐 일단은 돈도 이제 부족한 데다가 기본적으로 새로운 모습으로 보여줘야만 국민들에게 어필하고 차별화를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모습들을 더 많이 이제 강구한다는 측면에서 예. 사실은 어떤 적통 보수의 어떤 경쟁
뭐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경쟁이 이제 가속화되는 것이고 그런 측면에서 오히려 개혁적인 측면의 화두가 모아지고 오히려 새누리도 따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요소도 있지 않나. 그런 차원에서 사실은 임명진 전 윤리위원회 위원장을 지금 이 비대위원장으로 내정해서 즉 약점을 보완하려고 하는 것이 지금 새누리당. 계속 밀릴 수만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의 어떤 개혁적 모습에서도 경쟁이 불러온다는 측면에서는 뭐 궁극적으로 한국 정당 정치에서 긍정적인 측면이라고 봐요. 근데 이제 그 부분에서 임명진 위원장이 들어와서 실질적으로 그렇게 정권을 갖고서 할 때 예컨대 친박계와의 어떤 갈등이 또 발생할 가능성은 또 있습니다. 이제 뭐 친박계 중심의 이제 새누리당의 어떤 전열 정비라고 볼 수 있는데 우리 정우택 새누리당 원내대표 이야기를 좀 먼저 들어보시고 추가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임명진 전 당 윤리위원장님을 모시려 합니다. 새누리당을 완전히 혁신하고 당의 대통합을 이끌어 새로운 보수 세력의 건설과 정권 재창출에 굳건한 기반을 만들 것으로 확신합니다. 올 연말 안에 비대위 출범을 목표로 임명진 목사님과 비대위의 구성과 활동에 관한 구체적 상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새누리당 정우택 원내대표 혁명적 수준의 혁신을 통해 보수를 혁신하겠다라고 다짐을 했습니다. 이른바 이제 보수의 적통을 이어가겠다 이런 취지의 이야기인데 장 교수님 네. 어떻게 보시는지요? 전망. 임명진 목사님을 영입한 것은 2006년의 영광을 다시 재현하겠다. 그리고 고육지책으로 지금 급하게 지금 임명진 목사를 다시 국민들한테 상당히 새누리당의 개혁과 관련돼서 이미지가 형성되어 있는 분 아닙니까? 이런 상황에서 급하기 때문에 보수당 비박계가 이탈하기 전에 새누리당의 전열을 재정비해놓고 이탈의 어떤 피해라든가 상처를 최소화하겠다는 그런 전략이 아닌가 이렇게 싶은데 예. 물론 비박계가 나가서 큰 정당이 되면 좋겠지만 지금 큰 정당이 되는 것은 선거를 통해서 가능한 겁니다. 그러나 앞으로 국회의원 선거는 앞으로 3년이 넘게 남지 않았습니까? 예. 다만 대선이 내년에 언제 있을지는 모르기 때문에 대선 때 정계 개편은 상당히 어려운 과제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비박계가 지금 이탈을 한다는 것은 오히려 비박계한테는 새로운 정치 실험의 계기를 우리가 관찰할 수 있는 기회를 비박계가 예. 제공을 하는 것인데 국회의원 총선이 없을 때 정당의 이합 집산은 상당히 어려웠던 그간의 과정이고 대선 때는 정당이 합치는 기회가 정당이었는데 지금 대선을 앞두고 다시 찢어지지 됐죠. 않습니까? 이 분열이 된다는 것은 대선 직전에 보수당은 저는 다시 합칠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이렇게 됐을 때 선명성 경쟁이라든가 적통성 내가 적자다. 네. 이런 것을 상당히 따질 가능성이 있는데 저는 지금 남아있는 새누리당이 적통성 경쟁에서는 우위에 서리라고 그 봅니다. 역할을 임명진 신임 비대위원장 내정자가 할 수 있다. 어떻게 보시는지. 당을 상당히 뜯어고치고 국민들이 야 새누리당이 저렇게 바뀌는구나 그런 모습까지 아마 임명진 비대위원장이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가능성이 있다. 어떻게 보십니까? 거의 부정적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친박계가 사실 비박계 다 몰아낼 정도면은 이 당은 친박계가 중심이 돼서 운영하겠다는 것을 천명한 겁니다. 그런데 그런 기조에 임명진 목사가 와서 제일 먼저 할 거는 또다시 인적 청산부터 할 겁니다. 이게 뭐 이미지를 구축해야 되기 때문에. 근데 그거를 수용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거 아닙니까? 뭐 예를 들어서 뭐 그러면 이른바 친박 강성 그렇죠. 친박의 후퇴. 이선 후퇴가 아니라 뭐 거의 뭐 더 강력한 것도 요구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렇지 않으면 실적인 어느 이미지 개선이 되기가 가능성이 거의 없어지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갈등이 오히려 더 많이 만들어질 이 공산이 굉장히 큰 것이고 이런 것이 계속 연속되다 보면은 또 다른 어떤 사람들이 예컨대 이 비대위원장이 거론이 되고 이것이 반복된다면 오히려 더 미국에 빠지는 그런 오류가 발생할 수도 있는 거죠. 정우택 원내대표가 이야기한 것처럼 과연 임명진 신임 비대위원장 내정자가 혁명적 수준의 혁신이 일어날지 좀 지켜봐야 될 부분인 것 같고 결국은 이제 최대 관심은 보수 적통을 누가 이끌어가기 위해서는 리더가 누구냐.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의
행보가 관심이 될 수밖에 없는데 정두원 전 의원의 이야기 먼저 들어보십니다. 보수 신당이 이제 중도 우파가 될 테고 국민의당이 중도 좌파가 되잖아요. 그럼 반기문 씨가 어느 걸 선택하겠어요? 결국 중도 우파 정당을 선택하겠죠. 또 반기문 씨가 이제 만약에 이 보수 신당을 선택하게 되면 이제 추가 탈당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좀 새가 불려가면서 지지율이 높아지는데 반기문 후보가 탄력을 받아서 문재인을 압도할 수가 있겠죠. 근데 그렇게 못하면은 결국 이제 국민의당과 연정을 모색을 하겠죠. 그리고 이제 그 매개가 결국은 개헌이 아니겠어요? 정두원 전 의원 일단 반 총장 보수 신당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힘이 달리면 국민의 신당도 연대를 모색할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했습니다. 김 교수님, 일단 비박 신당 지금 이제 개혁 보수 신당 입장에서 지금 반 총장은 굉장히 지금 영입을 공을 들이는데 반 총장 어떤 선택을 할까요? 그러니까 반 총장이 선택지가 굉장히 많은 걸로 알려지고 있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컨대 새누리당이 강했을 때는 그것이 이제 선택지가 많죠. 그런데 이제 지금은 여러 가지 중에 새누리당에 갈 수 있는 선택지는 아니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러 번에 걸쳐서 거기는 내 선택지가 아니라는 거 이미 밝혔고, 또 다른 거는 뭐 예컨대 뭐 제3지대를 네. 가거나 아니면 제3지대에서도 예컨대 뭐 보수신당이나 국민의당이나 선택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아니면 또 다른 자기가 본인이 독자 세력화. 독자 세력을 해서 창당을 해가지고 아니면 무소속으로 나가나. 그런데 중요한 건 독자 세력이나 무소속으로 나간다는 거는 조기 대선 구도에선 세력화하기 굉장히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선택지로 삼기에는 부적절하다고 본다면 사실은 두 가지 중에 하나죠. 보수신당으로 가느냐 아니면 국민의당으로 가느냐. 그런데 기본적으로 반 총장은 이 둘이 합치길 바랄 겁니다. 빅텐트. 그렇죠. 빅텐트를 해서 나를 영입하고 그 안에서 뭐 게임을 한다고 해도 본인의 승률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기 때문에 그렇게 됐을 때 지금 주도권을 쥐고 있는 문재인 후보 이제 전 대표와 경쟁을 해볼 수가 있다라고 보는 건데, 중요한 거는 이 보수 신당과 예컨대 국민의당이 얼마만큼 협력체를 만들어낼 수 있느냐 생각이 굉장히 다르거든요. 그것도 이 조기 대선의 짧은 국면에서 네. 이들이 협력하기 어렵다면 사실은 그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 과정에 직면해야 될 수도 있다. 그러면 추가로 보수 진영에 추가 분열이 있을 가능성도 있는 겁니까? 오히려 예컨대 그 가능성이 오히려 높다고 봅니다. 무슨 얘기냐면 새누리당에서 오히려 이 추가로 분열이 돼서 신당으로 더 올 수 있는. 왜냐하면 이제 실질적으로 새누리당의 어떤 가시적인 잠재력 높은 후보를 만들어내기 어렵습니다. 근데 이들은 정권 재창출도 굉장히 중요해요. 네. 왜냐하면 그 다음 선거를 또 준비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의 어떤 중도층, 즉 친박 중에 일종의 색깔이 옅은 부분에서 고민들이 깊어질 겁니다. 특히나 이제 내년 봄이 되고 창당이 되고 그 신당과 반 총장의 어떤 관계가 밀접해지면 밀접해질수록 그들의 고민이 커지고 움직임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선택지가 그렇게 많은 것은 아니다라는 분석이신데 우리 장 교수님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요? 1차적으로는 보수신당의 정체성, 정강 정책이죠. 이런 것들을 만들기가 상당히 어려울 것이다. 민주당도 기존의 민주당도 중도 정당 아니겠습니까? 보수 정당이라고 봅니다. 이렇게 봤을 때 이 민주당과의 차별성, 지역적인 차별성을 빼고 그리고 기존의 새누리당과의 차별성, 그러면 보수 정당, 보수 신당이 설 자리가 어디일까? 저는 사람만 바꾼다고 해서 그것이 정당의 어떤 존립 목적이 되겠습니까? 예. 정체성이 명확해야 되는데 네. 지금의 기존의 정당들도 정체성이 저는 같은 보수 계열인데 그러면 이것이 소위 말해서 개혁 신당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거기부터 여러 가지 혼란이 있을 것 같고 네. 그랬을 때 소위 말하는 제3지대론이 선고하기는 저는 상당히 어렵다. 왜냐하면 제3지대가 하나로 뭉치기는 불가능한 거 아닙니까? 이거 뭉치면 이건 뭐 정당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렇기 때문에 반기문 총장은 네. 선택이 저는 뻔하다고 봅니다. 물론 무소속이라든가 본인이 와서 창당하면 되는데 이것은 예. 불가능하지 않겠습니까? 예. 기존의 정당 중에서 택해야 되는데 그러면 국민의당은 안철수 대표, 전 대표가 당연히 대권 주자가 되어 있을 것이고 예.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그건. 그다음에 민주당은 문재인 대표, 그다음에 새누리당은 아직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보수신당은 저는 성공하기가 상당히 어렵다고 봅니다.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스탠스가. 이렇게 봤을 때 새누리당이 지금 임명진 비대위원장이 들어와서 새롭게 혁신 작업이 성공이 되면 예. 이게 2개월 정도면 저는 충분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내년
설 즈음을 해서 보수 네. 신당이 창당할 시점에서 새누리당이 그때까지 개혁을 완수를 한다면 새로운 인물을 받아들일 수 있는 충분한 기초 작업을 2개월 정도면 저는 만들 수 있다고 봅니다. 이런 어쨌든 상황에서 새누리당이 새롭게 혁신에 성공하면 반기문 사무총장의 유력한 선택지가 될 수도 있다. 아니 유력한 선택지가 아니고 예. 선택지가 여기밖에 없다고 없다. 봅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전 뭐 거의 그건 불가능한 얘기라고 보고요. 일단 대선은 조직이 아닙니다. 대선에서의 가장 중요한 결정 요인은 명분이고 국민들의 민심인데 여기서 실질적인 무인심이라는 건 2012년도의 민심과 거의 유사한 하나도 해결된 것이 없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2012년도에도 사실상 박 대통령이 대통령으로 당선되는데 가장 크게 기여한 요소는 사실 중도화였습니다. 즉 경제 민주화라는 일종의 야권의 화두를 본인 걸로 흡수함으로 해서 상당수의 이 중간지대로 이전되면서 표를 흡수해가지고 간신히 이긴 건데 네. 사실상 이 부분을 실천을 못했던 거거든요. 근데 그 부분을 친박계가 한다? 이거는 뭐 많은 사람들이 믿지 않을 거거든요. 그래서 그나마 이제 그런 이 경제라든가 뭐 사회의 어떤 개혁 이런 것을 강조하는 일종의 비주류의 신당이 그나마 대선을 치러야 되는 반 총장한테는 명분을 줄 수 있는 부분이고 조직과 명분을 줄 수 있는 것이고 근본적으로 어떤 입법부에서의 어떤 역학관계도 협력관계를 구성할 수 있는 유일한 부분이다라고 보는 거죠. 우리 한국 정치의 기본적인 구도는 지역 패권 구도입니다. 이번 대선도 마찬가지로 이슈가 이것을 잡아먹을 수는 없다고 봅니다. 네. 이런 상황으로 봤을 때는 지금은 50대 50으로 저는 보는 것이 좋겠고 그리고 새누리당이 지지율이 지금 20%를 또 다시 넘지 않습니까? 이것은 뭡니까? 뭐 한두 달 전에 해서 15%, 10%까지 내려갔다가 벌써 20%를 넘는다는 것은 새누리당이 조금만 잘하는 모습하고 예. 그것을 혁신하는 모습만 보이면 지금 화면으로 임명진 목사가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쇄신을 하겠다 이런 이야기 이제 소감을 밝혔는데 장 교수님 보시기에 어떤 정도의 수준의 어떤 쇄신책을 내놓아야 좀 국민들 눈높이에 부합하는 것일까요? 인적 정산을 일단 해야 될 것이고 인적 그러나 정산. 인적 정산을 할 수가 없는 것이 지금 총선이 없기 때문에 인적 정산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정책적인 칼라를 혁신적으로 바꿀 필요가 있죠. 보수 정당의 칼라 내에서 그러나 별로 그렇게 큰 움직임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복지 문제는 여야가 지금 공이 지금 가는 것이 시대적인 추세 아니겠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기존의 정책, 정강 정책이라든가 정체성을 크게 바꿀 수는 없지만 중요한 것은 당이 앞으로 나아갈 인적 청산의 설계 그리고 물론 뭐 당명이라든가 이런 거 바꾸고 네. 여기에 마지막으로 저는 박근혜 대통령이 탈당을 해줌으로써 당의 새로운 방향을 터주는 모습이 상당히 중요한데 그것은 신당이 창당할 때쯤 대통령이 탈당할 가능성이 저는 있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들이 어떤 하나의 계기가 될 수 있다. 대통령을 밟고 넘어가야 되는데 넘어설 수 있는 이미 탄핵을 통해서 대통령을 밟았습니다. 새누리당도 마찬가지로. 그래서 일정 부분 300만 당원이 다시 20% 이렇게 지지를 한다는 것은 대통령한테 탄핵을 했기 때문에 정치적 책임을 물었다는 것이죠. 이것이 현재에서 통과되거나 안 되냐 그것은 차원이 다른 얘기라고. 대통령을 디딤돌 삼아 도약을 해야 된다 그런 말씀이신데 사실 이제 대선의 또 하나의 변수가 이제 개헌 부분도 여야를 떠나서 진보를 떠나서 보수 진보를 떠나서 사실은 이제 하나의 매개가 될 텐데 안철수 국민의당 전 대표가 개헌 논의에 대한 긍정적인 입장을 피력을 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저는 어제 보수진보 대토론회에서 개헌은 해야 하지만 대선 공약으로 걸고 시기는 2018년 지방선거 때 함께 투표하는 것이 실행 가능한 합리적인 방안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바로 지금이 개혁의 적기입니다. 첫째로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 설치법, 둘째로 공정거래위원회를 경제검찰 수준으로 강화하는 법안, 그리고 또 대통령 결선 투표제 도입을 제안했습니다. 국민의당 안철수 전 대표 지금이 개헌의 적기다. 다만
대선 공약으로 걸고 2018년 지방선거 때 국민투표를 하자 이런 제안을 했는데 김 교수님 오늘 국민의당 박지원 원내대표 또 손학규 전 민주당 대표가 오찬 회동을 했는데 개헌 논의, 개헌연대 논의가 좀 많이 있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전망하시는지요? 그렇죠. 지금 뭐 대부분 지금 말씀하신 분들이 개헌론자들이죠. 개헌이 굉장히 시급하다. 그런데 우리가 국민들의 의견도 그렇습니다. 개헌이 필요하다는 부분에는 거의 많은 사람들이 동의를 해요. 그런데 이제 대선을 분기점으로 해서 그 전에 갈 가능하냐 것이냐. 아니면 그 후에 해야 되느냐에 따라서 지금 분류가 되는 것인데 사실은 이제 이 부분에서도 안철수 대표와 손학규 대표가 또 다릅니다. 그러니까 손학규 대표 같은 경우는 전 대표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얼마든지 지금도 할 수 있다. 충분히 그 대선 전에 가능하고 이래서 이제 지금 힘을 모아서 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것이고 아마 국민의당으로 간다 그러면은 그 조건을 받아서 아마 갈 겁니다. 그래서 이제 당권을 뭐 확보한다거나 해서 일종의 이제 개헌의 구심력을 국민의당으로부터 발휘하려고 하는 그런 차원에서 갈 텐데 지금 중요한 건 안철수 대표만 해도 전 대표만 해도 생각이 좀 달라요. 그렇죠. 그러니까 현실성이 좀 떨어진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예컨대 이제 대선 후에 해서 18년도에 이제 지방선거 때 네. 일종의 이제 국민 투표를 투표. 해서 하자. 그 대신에 요번에 이제 걸고 나가는 거는 결선 투표. 지금 항상 뭐 단일화니 뭐 이런 문제들이 많으니까 요거는 선거법만 고치면은 가능하니까 대선 전에 결선 투표제만 해서 고쳐서 이걸 하자 뭐 이런 얘기인데 문재인 전 대표 같은 경우는 또 다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당장의 어떤 시기적으로도 굉장히 사실 맞지 않고 개헌은 새 정부에서 해야 된다라는 조금 더 이제 시간을 길게 잡는 그런 이 상황에 있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 정치 지형을 보면 문재인 전 대표 진영을 빼놓고는 대부분의 개헌을 얘기해요. 유승민 의원도 조금 부정적이긴 하지만 어떻게 보십니까? 이 상황, 개헌론. 저도 개인적으로는 개헌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현실을 분석을 해보면 지금 현실적 구도는 가진 자와 가지지 못한 자의 싸움이 돼버렸습니다. 가진 자는 민주당의 문재인 전 대표입니다. 그 이외에는 다 갖지 못한 자들이 서로 개헌을 요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이런 정치공학적인 접근을 한 개헌은 당리당략적인 흐름으로 흘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성공할 수 없다고 봅니다. 가진 자가 개헌을 하지 않겠다는데 가지지 못한 자들이 아무리 요구해도 민주당이 120석인데 200석 이상이 찬성을 해야지 국회에서 개헌을 통과시키고 국민투표에 붙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이것은 아무리 개헌이 목적이라고 하더라도 가진 자와 가지지 못한 자가 합쳐서 바꾸는 것이 혁명인데 지금은 혁명의 어떤 그런 분위기가 성숙돼 있지 않고 그리고 대선이 언제 치를지 모르는 이 불확실성의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정리가 되면 애초에 대통령이 네. 여야가 합의하면 내가 조기 하야해서 대통령 선거를 치르겠다. 이걸 저는 받았으면 개헌 논의도 여기에서 붙여서 하는데 이미 그건 다 떠나가 버린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상당한 불확실성이 앞으로 우리 정치권에서 다 이것을 지금 정치인들이 대선 주자들이 이것을 다 감당을 해야 될 겁니다. 이렇게 불확실성이 있을 때 문재인 전 대표 가장 유력하고 민주당에서 최대 계파를 장악하고 있지 예. 않습니까? 여기에서 반대하는 개헌은 있을 수 없다. 다만 이분이 이제 대선 때 그렇게 하겠죠. 다음 정권 초기에 개헌을 발의해서 정권이 마무리될 때 하겠다. 개헌을 하겠다. 그렇게 대선 공약은 할 겁니다. 그것은 역대 대선 주자들이 다 그렇게 해왔습니다. 그 전제는 지키지 않을 것이란 전제가 깔려 있는 겁니까? 상당히 어렵습니다. 지금의 어렵다. 대통령 구조가 취임을 하게 되면 제왕적 대통령이라는 것은 청와대에 들어가 보면 알 겁니다. 이것이 미국식 대통령제보다 우리가 훨씬 더 강한 그런 어떤 권력적 구조를 대통령이 혼자 쥐고 있기 때문에 이런 최순실 사태 이런 것들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정말로 국가를 위한다면 개헌해야죠. 네. 그래서 대선 공약으로 하더라도 아니 개헌은 안 되더라도 개헌을 매개로 해서 연결고리로 해서 여러 정파들이 모일 수 있는 서로 뜻을 모을 수 있는 계기는 안 되는 겁니까? 어떻게 보시는지요? 개헌의 당위성은 누구나 다 인정하고 있고 예를 들어서 문재인 대표를 떨어뜨리기 위해서 나머지가 합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안 된다고 봅니다. 나중에 가서는 그것도 안 결국은 된다. 정치인들 특히 대선 주자급 정도 되면 내일은 없다고 보는 겁니다. 5년 뒤를 어떻게 기다립니까? 정치가 지금 내일도 모르는데 그래서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어떻게 보시는지요? 근데 이게 이제 개헌이 가진 자와 가지지 못한 자의 어떤 대결 이거는 아니라고 보고요.
문제는 이제 120명이 거기 소속돼 있다 그래서 거기에도 민주당에도 개헌론자들 상당히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우리가 이분법적으로만 판단할 일은 아닌데 문제는 왜 개헌이 지금 이 상황에서 대선 전에 쉽지 않느냐. 일종의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일종의 블랙홀이 발생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대선의 과정 속에서 대선의 어떤 우리가 제일 중요시하는 검증. 인물들, 즉 후보들의 검증 이것이 사실상 없어지고 이게 어느 권력 구조로 가느냐 뭐 이런 것들로 다 파묻혀가지고 실질적인 어떤 대선전이 혼돈 상태가 되는 부분이 있고요. 또 한 가지가 문제는 뭐냐면 이 개헌의 부분에서 권력 구조만 쟁점 사항이 아니거든요. 네. 기본권이라든가 여러 가지 우리가 고쳐야 될 것들이 많은데 이 짧은 기간 동안에 그것들을 국민들의 의견들을 그렇게 수렴을 해서 대선과 동시에 그걸 치를 수 있느냐. 예. 거기에서 뭔가를 잘못했을 때 또 바꿀 수 있느냐. 우리가 지금 개헌을 한 지 30년이 됐어요. 한 번 고치면 또 몇십 년이 갈 수 있는 겁니다. 사실은 안 고치는 게 좋아요. 제도적 안정성이 있는 가급적. 것이 사실은 정치 발전된 국가입니다. 미국은 한 번 법 만들어서 헌법 만들어 지금도 한 번도 개헌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제도적 안정성을 가져가려면 예. 어느 정도 충분한 시간은 우리가 확보를 해야 된다. 그런 차원에서는 논의는 하더라도 예. 기본적으로 차기해서 해야 되는 그렇다 일이죠. 그러면 우리가 지금 흔히 얘기하는 빅텐트, 사실 빅텐트 얘기하는 것이 거의 개헌을 지금 매개로 이루어지는 논의인데 그것이 그럼 현실적으로 어렵다 보시는 거죠? 아니죠. 빅텐트는 저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우리도 뭐 대부분의 사람들이 사실 개헌 필요성을 예, 예, 인정해요. 예, 예. 그러니까 그거를 얼마만큼 공약화하고 가시화하고 차별화하느냐에 따라서 그거를 연결할 수 있는 하나의 거리는 매개거리는 된다라고 보는 거죠. 특히 대선을 치러야 되는 어떤 힘의 결집을 만들어내는 접착제 역할을 할 수 있는 거죠. 다른 어떤 것보다 이 강력한 힘을 발휘합니다. 따라서 이 부분은 여전히 작동할 것이다. 다만 대선 전이냐 후냐는 다른 그렇죠. 개헌의 부분이 이루어지는 부분에서는 다른 이야기다. 사실상 대선 전에는 사실상 어렵다고 어렵다. 보는 거죠. 빅텐트는 과거에 김대중, 김영삼 대통령 그 정도의 지도자가 있을 때 가능할 겁니다. 지역적인 맹주가 되고 그러나 지금은 그런 사람이 사실은 박근혜 대통령을 마지막으로 해서 정치적 세대 교체가 이루어질 지금 시점이 왔기 때문에 빅텐트는 안 될 겁니다. 네. 그리고 또 지금 왜 개헌을 논의를 정치 대선 주자들을 중심으로 지금 얘기가 되고 있나? 이것은 대통령 탄핵과 저는 관련이 있다고 봅니다. 현직 대통령이 지금 탄핵 심판을 기다리고 있는 이 시점에서 본인들이 대선 주자로서 각 당이 지금 대권 경쟁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예. 경선을 하고 이러면 바로 역풍을 맞을 겁니다. 그래서 이 정치적인 공백기를 대선 논의로 개헌 논의로 해서 시간을 때우고 네. 그다음에 헌재가 결정이 나면 그다음에 이제 판이 보이지 않겠습니까? 그때 본격적으로 이제 대선 경선을 하겠죠. 알겠습니다. 사실 이제 유력한 대선 주자로 거론되는 반기문 사무총장이 과연 개헌에 대한 생각이 어떻게 되는지 제3지대에 대한 어떤 의식,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도 하나의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은데 어제 청문회 이야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이제 어제 우병우 청문회다라고 불릴 만큼 관심이 높았는데 사실 새로운 사실은 별로 드러나는 게 없다라는 평가가 많은 것 같아요. 박지원 원내대표 이야기 들어봅니다. 어제 있었던 청문회를 보고 모든 국민이 분노했습니다. 출석한 우병우 전 수석은 아니다, 모른다, 기억나지 않는다는 답변만 반복하고 조혜옥 청와대 간호장교도 세월호 당일 근무자를 착각했다고 기존 진술을 번복했습니다. 26일 구치소 현장 청문회를 통해서 김기춘, 우병우 법률 기계들의 위증도 규명돼야 되고 최순실, 안종범, 정호성의 진술이 밝혀지기를 거듭 촉구합니다. 국민의당 박지원 원내대표 법률 귀재들의 위증도 규명해야 된다. 특검의 엄중한 수사를 촉구했습니다. 장 교수님, 네. 사실 이제 어제 우병우 전 수석 관심이 컸는데 사실상 철벽 방어했어요. 모두 다 모른다 부인을 했는데 어떻게 보셨는지요? 우병우 수석의 책임이 아니고 청문위원들의 책임이 크다고 봅니다. 공부를 안 했다는 것이 눈에 보이고 그리고 청문회 문화 자체가 저는 상당히 비판적으로 볼 수밖에 없는 것이 호통과 막말을 막 해대고 그리고 국민들이 그것을 지금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과거에 80년대 청문회랑은 수준 자체가 우리 국민들의 수준 자체가 다른데 그때 당시만 생각하고
그리고 뭐 인격적인 모독도 많이 하지 않습니까? 물론 답변하는 사람들도 죄인의 신분에서 나온 사람도 있고 아닌 사람도 있고 대부분은 증인의 입장에서 나온 거 아닙니까? 이런 상황에서 그렇다고 해서 정말 팩트 있는 것을 들이댄다던가 그리고 아니면 신문 보고 청문회를 준비하면 누구나 할 수 있는 건 아닙니까? 네. 물론 보좌관들이 엄청 고생을 했겠지만 그런 차원에서 우리 청문회가 문제가 네. 사실 많고 전파 낭비가 저는 걱정이 될 정도로 이것을 하면 국민들 호기심이 상당히 많은 거 아닙니까 지금 정치 지금 대통령이 지금 탄핵되는 이 상황에서 탄핵이 됐다는 것을 이 국정조사를 통해서 일정 부분 캐내고 이것을 특검으로 넘겨줘야 될 입장인데 그것은 거의 없지 않습니까? 이렇기 때문에 맹탕 청문회라는 말을 네. 듣고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것 없다는 것을 입증했다고 방패가 봅니다. 단단했다기보다는 창이 무디었다라는 네. 지적이신데 어떻게 보십니까? 창도 무디었고 사실은 이 우병우 전 수석의 자세는 사실은 국민에 대한 어떤 도리가 전혀 없었다. 이게 뭐 일관되게 모르쇠로 뭐 유지를 하고요. 그러니까 본인은 이제 그것이 자기 보호의 어떤 방어에 뭐 당연한 권리라고 얘기하지만 그런 부분에서 일정 부분 지금 사태가 온 데 대한 어떤 책임에 대한 인식이 굉장히 부족함을 느끼면서 어제 이 청문회는 의혹이 풀리기보다는 국민적으로 답답증이 막 증폭되는 그런 장면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거기서 한 가지 이제 제가 우병우 전 수석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싶은 거는 우병우 전 수석은 기본적으로 책임을 줄이기 위해서 네. 무능을 선택했습니다. 예컨대 이석수 전 감찰관이 뭐 미르라든가 K재단이라든가 내살할 때도 그때도 보고를 못 받았다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그게 본인의 무능만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문제는 뭐냐면 사실은 민정수석이란 거는 거기에 보고를 올려야 될 책임을 갖고 있는 부서들이 있어요. 국정원, 경찰, 검찰 다 보고를 올려야 됩니다. 네. 몰랐다는 거는 그 기관들이 무능했거나 완전히 파탄이 났거나 뭐 이런 얘기를 반증하는 거거든요. 감추었거나 그렇죠. 몰랐다면. 그렇기 때문에 네. 본인의 무능으로 끝나지 않는 겁니다. 그러면 한국 아주 중요한 세 기관이 사실상 형해화됐다, 무력화됐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도 해석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요. 또 어제 조여옥 대위의 증언을 보면 과연 세월호 7시간 의혹 밝힐 수 있을까? 국민들 그런 또 생각하기 마련이거든요. 어떻게 전망하시는지요? 사실 그 부분이 제일 쉽지가 않죠. 왜냐하면 굉장히 내밀한 부분에 있는 것이고 그 동선이 사실 여전히 안 알려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조여옥 대위가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죠. 왜냐하면 뭐 예컨대 뭐 처방이 있었거나 뭐 했다면 접촉이 있을 수 있는 가장 가까웠던 사람인데 이것들이 없다고 얘기할 때 네. 우리가 어떤 뭐 실질적인 어떤 증거를 확보하기 굉장히 어려운 측면이 있는데 거기서도 계속 이제 모르쇠로 일관하고 또 한 가지가 문제는 뭐냐면 의료동에 있다가 네. 의료실로 이제 이 위치가, 얘기를 바꾸죠. 장소를, 네. 근데 그 거리가 상당히 이제 크다고 얘기합니다. 한 400~500m. 그런데 그때 미국에서 이제 기자회견을 할 때는 굉장히 준비했을 거예요. 그리고 기자회견도 사실상 본인이 뭐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이 군인인데. 그러면 뭔가 많이 준비하고 했을 텐데 거기서 의료동이라고 분명히 얘기를 했는데 여기 와서는 또 의료실이라고 바꾸고 또 나중에 이제 이해운 의원이 이제 더 압박을 하니까 의료실과 의료동을 네, 혼동해 혼동했다. 사용한다. 혼동해 사용한다.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이게 위증의 어떤 문제들을 막 교묘히 빠져나가려고 예. 하는 그런 모습들도 보이고 어찌됐든 관련자들이 너무 심하게 뭔가를 회피하려는 그런 모습들은 국민에 대한 도리가 아니라고 봅니다. 의료동은 대통령의 관저에 있고 의무실은 경호동에 있다고 합니다. 어떻게 보셨는지 어제 7시간 의혹. 대통령이 밝히지 않겠습니까? 그 길밖에 없다고 봅니다. 밝힐 거라고 보고 밝혀야 된다고 봅니다. 지도자는 국민이 원하면 듣고 답을 해야 되기 때문에 헌재에서도 지금 소송 지휘권을 발동을 해서 대통령의 세월호 7시간에 대해서 국민들이 소상히 관심이 밝혀라. 크기 때문에 예, 예. 그때 당시에 일정이라든가 여러 가지 증빙 자료를 첨부해서 소상히 밝히라고 했습니다. 대통령도 충분히 저는 밝히리라고 봅니다. 그러면 그것이 또 의혹이 해소가 안 되면 또 안 된다고 할 겁니다. 그러면 뭐 방법이 있겠습니까? 이제 넘어가야 될 텐데 대통령 관저에서 근무를 했고 저는 쭉 답변 내용이 이제 선하게 보이는데 그 이상의 지금까지 나올 수 있는 것이 저는 없다고 봅니다. 대통령 청와대 충분히 해명을 한 것 아니냐라는 시각이신데 대통령이 직접 그거에 대해서 언급을 밝히면 밝히리라고 생각하고 있다. 그런가 하면 지금 일부 언론 보도를 보면 최순실 씨가 독일 사정 당국에
차명 재산을 감췄다라는 게 이제 독일 사정 당국이 밝혔다는 건데 독일에만 8천억 원이 넘는다라는 보도가 있습니다. 민주당 추미애 대표의 이야기 먼저 들어보십니다. 최순실의 재산이 10조에 이른다라고 합니다. 박정희 일가의 차명 재산이라는 의혹도 있습니다. 촛불을 들고 나온 우리 국민들은 대통령 박근혜를 바꾸자라는 것이 아니라 박정희 체제 자체를 종식시켜 달라 하는 것입니다. 새누리당이 친박이든 비박이든 그들이 함께해서 정치 세력을 만들었던 것이고 이제 와서 비박 의원들께서 탈당을 하고 꼬리 자르기를 해서 그 면죄부가 주어지지는 결코 않을 것입니다. 민주당 추미애 대표 박정희 체제 자체를 종식시켜야 할 때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김 교수님, 사실 독일에만 8천억 원, 유럽에 10조 원, 이거 뭐 상상하기 어려운 규모인데 신빙성 먼저 어떻게 보시는지요? 일단은 뭐 경악스럽죠. 이렇게 큰 돈이 어떻게 해서 나갈 수 있었느냐. 만약에 사실이라면. 그러니까 믿기지가 않는 거예요. 특히나 10조라는 단위는 네.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렇죠. 돈이죠. 그런데 이제 정두원 의원이 얘기한 거 보면 뭐 2천억, 3천억이 나와서 그것이 일종의 시드머니가 돼서 뭐 이게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 그러니까 개연성은 분명히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것을 우리가 이제 정보 차원에서 지금 듣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은 독일 같은 경우는 경제사범에 대해서 굉장히 엄격합니다. 특히나 이제 조세 포탈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형이 굉장히 무거운데 실질적으로 지금 정유라 뭐 망명 사건 얘기까지 나와요. 근데 이제 독일이 이런 부분에서 이런 문제들을 처리를 제대로 하지 못한다는 거는 국가에 굉장히 손상이 됩니다. 망명 처리가 된다거나 아니면 여기서 뭐 이 실질적인 어떤 규명이 잘 안 된다거나 아마 철저하게 독일 차원에서도 규명하는 노력이 있을 것이고요. 그래서 이제 더 아쉬운 부분은 검찰이 수사할 때부터 사실상 독일 검찰과 좀 협조를 진즉부터 좀 하는 노력을 했으면 정유라 문제도 또 빨리 소환하고 뭐 이런 것들이 있었으면 이제 특검에서도 좀 부담이 덜하고 좀 더 빨리 이런 문제들이 해결이 됐을 텐데 그런 좀 늦은 감이 좀 없지 않아 있지만 그래도 이제 특검이 이 독일 검찰과 협력 관계를 해서 분명히 밝힐 수 있을 것이다라고 믿습니다. 사실 이제 관심은 그것이 사실이라면 그 재산 과정 형성에 박근혜 대통령이 어떤 일부라도 좀 개입이 됐느냐 이 부분이 사실 국민들의 관심 의혹 아니겠습니까? 장 교수님 어떻게 전망하시는지요? 뭐 특검이 뭐 70일밖에 안 되는데 여기서 밝힐 수는 없지만 앞으로 이것이 문제가 된다면 특검이 끝난 다음이라도 사법당국에서 꾸준히 추적해서 밝힐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정유라 씨 망명 문제도 마찬가지고 정유라 씨 저는 조만간 자진 입국하리라고 봅니다. 최순실 씨도 입국을 했듯이 이 어린 사람이 망명을 할 정도로 그런 담력은 없다고 봅니다. 이런 상황에서 자기 부모, 특히 이제 어머니가 지금 검찰 조사를 받고 있는 시점에서 본인이 이렇게 뭐 망명할 정도로 그런 어떤 담력은 없을 것 같고 조만간 귀국해서 조사를 받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10억 같은 것도 마찬가지로 이것은 최태민 씨 일가 10조, 10억이 아니고 10조죠. 최태민 씨 일가의 재산이기 때문에 재산 형성 과정부터 지금까지 하면은 뭐 한 5, 60년 것을 이제 추적을 해야 되는데 추적하는 것도 상당히 어렵다고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과 의혹의 당사자이기 때문에 탄핵이 결정이 된다고 하더라도 이 문제는 대통령과 연계성이라든가 이런 것은 뭐 밝힐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정유라 씨가 어리지 않습니다. 이미 성인이고 사실은 이 모든 사안의 중심에 있어요. 그리고 지금도 뭐 독일에서 활보하고 있지 않습니까? 정유라를 위해서 이런 일들이 벌어진 모든 거니까. 일들이 벌어졌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중심에 있습니다. 빨리 돌아와서 아니면 체포를 해서라도 와서 진상규명을 해야 되는 것이 맞는 거죠. 알겠습니다. 사실 이제 내일 성탄 전야인데도 촛불 집회가 헌재와 또 광화문에서 열린다고 합니다. 과연 헌법재판소 탄핵 심리를 5개 유형으로 압축해서 신속히 절차를 진행하겠다는 뜻을 비췄습니다. 많은 국민들이 지켜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여기서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장성호 건국대 교수, 김관옥 계명대 교수 두 분과 얘기 나눠봤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